누군가를 미친 듯이 싫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불편한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가장 혐오하는 모습이 사실 당신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진실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진실을 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나머지는 삭제하고 왜곡하고 남에게 덮어 씌웁니다. 심리학은 이 정교한 자기 기만을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거짓말은 진실을 알면서 남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방어기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훨씬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욕망과 양심, 현실이 끊임없이 충돌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충돌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자아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억을 지우고 의미를 바꾸고 책임을 옮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약함이 아닙니다.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정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응급조치입니다. 하지만 방어기제가 과도해지면 상처를 피하는 대신 현실을 잃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를 가장 교묘하게 속이는 방어기제를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현실을 바꾸는 방어기제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현실이 아니라 해석을 바꿉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정과 합리화입니다. 부정은 눈앞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미 무너졌는데도 상대가 잠시 힘든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서 이상 신호가 반복돼도 피곤해서 그렇다며 검사를 미룹니다. 투자한 돈이 계속 줄어드는데도 아직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버팁니다. 부정은 사실을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존감과 미래 계획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뇌는 객관적인 진실보다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를 선호합니다. 기존 믿음과 충돌하는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는 믿음을 수정하기보다 정보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레온 페스팅거는 이런 불편함을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믿음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함께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인정하는 대신 이유를 새로 만듭니다. 그것이 합리화입니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시험이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거절당한 사람은 애초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참지 못한 사람은 자신은 원래 솔직한 성격이라고 설명합니다. 합리화가 위험한 이유는 말이 대체로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틀린 이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 옆에 그럴듯한 이유를 세워놓습니다.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면서도 자신은 조직보다 자유로운 삶이 잘 맞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원하는 마음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자존심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절반짜리 진실입니다. 이 방어 기제를 깨려면 자신에게 왜 그랬냐고 묻기보다 사실과 해석을 분리해야 합니다. 사실은 상대가 이틀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석은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발표에서 2번 말을 더듬었다는 것입니다. 해석은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종이에 사실과 해석을 따로 적으면 내가 하나로 붙여놓았던 현실과 감정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설명에서 내가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 대답이 대개 방어기제 뒤에 숨은 핵심입니다. 둘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방어기제입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투사와 전치입니다. 투사는 내 마음을 상대의 마음이라고 믿는 현상입니다. 내가 상대를 질투하면서 상대가 나를 질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관계를 떠나고 싶으면서 상대의 마음이 식었다고 의심합니다. 내가 적대감을 품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 한다고 느낍니다. 투사를 사용하면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투받는 사람이 되고,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격받는 사람이 됩니다. 칼 융은 인간이 인정하지 않는 성격의 일부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빌려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난히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와 별개로 왜 나는 저 모습에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하는가? 허세 부리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는 실제로 허세로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강하게 억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금지한 욕망을 남이 드러낼 때 분노가 커지는 것입니다. 투사는 인간관계를 실제로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확신하면 말투가 날카로워집니다. 상대는 그 공격에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나는 역시 나를 싫어했던 것이 맞다고 결론 내립니다. 자신의 두려움이 상대의 반응을 만들고 그 반응을 다시 증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전치는 감정의 대상을 바꾸는 방어 기제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화가 났지만 반박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가족의 사소한 말에 폭발합니다. 실패한 자신에게 화가 났지만 길을 막은 사람이나 느린 직원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두통과 근육 긴장, 불면, 소화 불편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체 증상이 감정 때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의 긴장이 몸의 경보를 키울 수는 있습니다. 투사와 전치를 발견하려면 사건의 크기와 감정의 크기를 비교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은 작은데 내 반응이 지나치게 크다면 현재 사건에 과거의 상처가 합쳐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에서 한 번 지적받았는데 하루 종일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 말보다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건드려졌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났는가? 정확히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운가? 이 반응은 정말 오늘의 사건에서 시작됐는가? 그리고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지 말고 행동만 표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가 아니라 내가 말할 때 2번 말을 끊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를 빼고 행동만 보면 투사가 끼어들 공간이 줄어듭니다. 분노도 엉뚱한 곳에서 크게 터뜨리기보다 정확한 대상에게 작게 표현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느끼지 않기 위해 생각 속으로 도망치는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생각 속으로 도망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지화와 억압, 회피입니다. 주지화는 감정을 분석으로 바꾸는 방어 기제입니다. 연인과 헤어진 사람이 슬픔을 말하지 않고 애착 유형을 설명합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분노 대신 세대 차이를 분석합니다. 큰 병을 진단받은 사람이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고 치료 통계만 찾아봅니다. 지식은 유용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감정을 만나지 않기 위한 벽이 되면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논리적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만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이해할수록 감정에 덜 끌려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은 감정을 해부해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왜곡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지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말은 정확하지만 감정 언어가 빈약합니다. 불안한 것이 아니라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슬픈 것이 아니라 관계가 비효율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편이 생산적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끝까지 문장 밖에 세워두면 몸은 위협이 끝났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억압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억이나 충동을 의식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억압된 기억이 완벽한 영상처럼 숨어 있다가 그대로 돌아온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변형되고 재구성됩니다. 다만 감당하기 어려웠던 경험과 연결된 감정과 신체 반응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특정한 말투를 들으면 이유 없이 몸이 굳습니다. 친밀해질수록 상대를 밀어냅니다. 작은 실수에도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현재의 사건은 작지만 신경계는 과거의 위험이 다시 시작됐다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회피는 그 순간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발표하지 않으면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나쁜 진단을 듣지 않습니다. 문제는 불안이 줄어드는 순간 뇌가 회피를 성공적인 생존 전략으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빨리, 더 강하게 피하게 됩니다. 결국 불안을 피하려던 행동이 불안을 훈련시키는 셈입니다. 이 방어 기제를 깨려면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감당 가능한 크기로 접근해야 합니다. 발표가 두렵다면 100명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혼자 녹음하고 다음에는 한 사람 앞에서 말하고 그 다음 소규모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회피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양을 조금씩 줄이는 것입니다. 주지화를 멈추려면 상황을 설명한 뒤 감정 단어를 하나 붙여야 합니다.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았다는 말에서 끝내지 말고 그래도 버림받은 것 같아 슬펐다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내 선택은 비합리적이었다는 분석 뒤에 내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막연한 신체 반응이 구체적인 심리 경험으로 바뀝니다. 다만 특정 사건과 관련된 공포와 신체 반응이 일상을 크게 방해하거나 불안과 우울 때문에 수면과 식사, 업무가 무너지고 있다면 혼자 파헤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방어기제를 억지로 부수기보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 전문가와 안전하게 다루는 편이 낫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부정과 합리화는 현실을 견딜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고 가장 인정하기 싫은 사실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투사와 전치는 내 감정을 다른 사람의 얼굴과 엉뚱한 대상에 옮깁니다. 그래서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지 말고 감정의 크기와 사건의 크기를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조지화와 회피는 느끼지 않기 위해 분석하고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 뒤에 감정의 이름을 붙이고 두려운 현실에 감당 가능한 크기로 다시 접근해야 합니다. 방어기제 자체가 당신이 나약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인간은 수많은 상처를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패를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적의 공격뿐 아니라 외부의 적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성격이라고 믿었던 것 중 일부는 사실 오래전에 만들어진 방어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왜 그런 방어를 만들었느냐가 아닙니다. 이제도 여전히 그 방어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